엔트로픽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지금 인수하려고 해요.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회사.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던 회사죠. 로봇 모델을 만드는 회사인데 엔트로픽은 LLM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쵸. 사실 서로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디지털 지능을 만들고 있고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물리 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인수를 함으로써 진짜 그 궁극의 완전체를 지금 지향하려는 어떤 밑그림이 보인다. 아니 근데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많이 비싸잖아요.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예. 살 수 있어요? 지금 작년 말로는 5.6 빌리언, 예. 한국 돈으로 한 8-9조? 근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시리즈 C라고 지금 그다음에 11 빌리언 지금. 그럼 15조, 음. 16조? 어마어마합니다. 엔트로픽은 저걸 살 돈이 있나요? 엔트로픽은요. 지금 밸류가 380 빌리언. 어우 씨. 맞네. 시리즈 H는 965 빌리언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좀 있으면 IPO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죠. IPO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할 건 아닌 것 같다. 못할 거 그러니까 아니네요. 어마어마가 어마어마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아 그러네요. 이제 조 단위 회사를 이제 1000조 단위 회사, 100조, 1000조 단위 회사가 조 단위 회사를 인수하는 거군요. 15조 회사 먹는 거. 충분하고도 남네요. 근데 엔트로픽이 로봇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최근에 로보틱스 관련된 블로그도 올렸거든요. 왜냐면 그다음에 로봇일 것 같다는 뭔가 예측들이 많잖아요. 다음? 엔트로픽의 다음 목표가 로봇일 것 같다고요? 왜냐면 오픈AI도 로보틱스 부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죠. 아니 이미 있어요. 소문이 아니고 이미 아 있고 공개를 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아 공개를 이미 했구나. 이미 JD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 음음. 디스크리션이 로봇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엔트로픽은 로봇 쪽으로 제가 본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보틱스 블로그를 올리는 거야. 근데 그리고 또 인수썰도 드는 거지. 아니 인수썰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트위터에서 한 일주일 전에 올라왔고 이게 뭐 바이럴하니까 기사화도 되고 실제로 올해 초인가 그 인수를 하려고 했었대.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컨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음. 아예 테크크런치에 기사가 났네. 협상을 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나 봐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초 얘기고 또 지금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클로드 5가 나왔잖아요. 네. 클로드 5 좀 잘 써 보시나요? 오프스 5? 아, 오프스 5. 네. 오프스 5 쓰고 있죠. 오프스 5가 로봇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오프스 5는 액션 모델이 아닌데 어떻게 돌리죠? 그게 신기한 거죠, 사실. 뭐 물론 이게 지금 6분 50초나 걸렸거든요. 엄청 빨리 튼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LLM으로 돌리냐? 물론 이제 비전을 달리긴 했지만 액션은 액션 값이 이거 액션 값이 아시겠지만 이건 관절 값이 총 1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겠죠? 네. 이거를 LLM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많이 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 방식이 아니라면?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이제 로보틱스 블로그에서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건 사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벌써 어떤 로보틱스, 인바디드 인텔리전스가 prior knowledge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아. 있거든요. 오프스 5 안에 아마도 프리트레인드 데이터에 섞여 있을 곳에 예. 로봇 관련된 어떤 뭐 코드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쵸. 충분히 저런 거를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그런 스파셜한 어떤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prior knowledge로 삼아서 얘가 이머전트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발현시킬 수 있죠, 이런 비헤이비어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는 궁금한 따름입니다. 페이블 5 나왔을 때도 막 기구 설계를 막 페이블 5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에이전틱 CAD라고 해서 CAD를 그냥 AI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캐드도 저 안에 것들이 다 여기 글로 써져 있을 텐데 숫자, 좌표 이런 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써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CAD 코드들을 이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CAD 코드들로 뭐 로봇이 저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많이 봤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결합돼서 뭐 컴포지셔널하게 결합해서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떤 prior knowledge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도 로보틱스 쪽으로 하는 것 음.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피지컬 인텔리전스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한번 네. 오버뷰? 네. 그래서 엔솔픽이 살려고 하는 애가 여기 이제 7월 19일에 이 어떤 행사에서 이분이 먼저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엔톨픽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지금 사고 싶어 한다. 이런 딜들이 지금 인베스터들한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7월 21일 날 더 기사화가 됐고
일단은 CEO가 부인을 하긴 했다는데 계속 퍼져는 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미 인수 협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수 협상을 했었다는 거는 루머가 아니라 음. 투루고 투루. 그다음에 지금 막 인수를 한 해 만에 하는 거는 아직은 부인을 했으니까 네 루머다. 아니 그 루머도 있더라고요. 카파시가 음. 뭐 엔트로픽 나왔다는 루머가 있어서 아 진짜? 카파시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루머가 어. 루머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루머가 꽤 실현된 적이 많았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꽤 되긴 해요. 이 업계가 막 좁긴 좁으니까. 아무튼 이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오픈AI가 재미는 여기 투자자예요. 피지컬 이 인텔리전스요. 인텔리전스에.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바틀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가 뭐냐 좀 먼저 그게 궁금한데 파이는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이제 줄임말 PI고 피지컬 인텔리전스 파이가 이제 회사 이름이고 기호를 쓰는 거는 모델 이름이죠. 네 모델.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파이 제로. 벌써 2년 됐네요. 저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 이 파이 모델이 뭘 했냐면은 세탁기에 가서 빨래를 꺼내서 저기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빨래를 갭니다. 2년 전에 빨래를 개는 게 신세계였어요. 그 지난주에도 왜 프론티어 랩은 빨래 개기를 하나요? 했는데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모델 나왔던 아키텍처가 요렇게 생겼는데 네. 지금도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비디오 모델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네. 많은 VLA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셋이 들어가서 비전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LLM을 VLM으로 파인 튜닝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 액션 디코더, 액션 엑스퍼트를 달아서 원하는 인바디먼트의 액션에 맞게 액션을 디노이징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냅니다. 네. 액션 익스퍼트가 여기서 플로우 매칭이었었나요? 이때는 이미 플로우 매칭이었어요. 플로우 매칭이라는 이제 로스를 걸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디퓨전 아시죠? 네. 디퓨전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니까 다양한 인바디먼트에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이 제너럴리스트 로보틱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라는 거는 다양한 인바디먼트. 아, 로봇이 이 로봇이나 저 로봇이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파이 제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온 게 파이 0.5예요. 파이 0.5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원래는 요리를 해줘. 네. 라고 뭐 방 했으면은 치워. 네. 뭐 그냥 방 정리해줘. 네. 라고 했으면은 그걸 해야 됐는데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한 프롬프트잖아요. 방 정리라는 게 뭐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 상태마다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서브 태스크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한다거나 좀 더 데이터를 더 많이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파이 0.5를 또 공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픈 소스로 나왔어요. 네. 오픈 파이라는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죠. 네.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르로봇에 그 포팅된 구현체.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써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진짜 많이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빨래 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드론에 올리기도 하고 자율주행차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인바디먼트의 요 VLA를 파인 튜닝 시켜서 많이들 썼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가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 네. 저희도 해봤죠. 네. 이 채널에서도 저희가 그 르로봇 SOAM으로 해봤었죠. 저희가. 여기까지가 0.5. 애석하게도 여기서부터는 더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0.6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강화 학습을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해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퍼로. 에스프레소 그 학회에서 그거 라이브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이제 강화 학습으로 원래 잘 안 되던 태스크들을 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밀캡이라는 알고리즘이었는데 강화 학습이 사실 로보틱스에 좀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들은 시뮬레이션에서 보통 많이 못 해요. 로보틱스에서 쓰기 어렵다기보다 매니플레이션에서 쓰기 어렵다가 더 그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매니플레이션에서 많이 쓰지 못해요. 왜 못 쓰죠? 뭐 쉽게 말해서 로코모션에서는 이 로봇도 강체고 땅바닥도 강체니까 이 강체는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괜찮은데 매니플레이션에서는 로봇은 강체일진 몰라도 이 오브젝트가 강체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뭐 빨래라든지. 그래서 빨래를 많이 한 거예요. 빨래가 강체가 아니니까 네. 이 빨래를 시뮬레이션에서 SS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물리를 다
이 심레디로 만드는 에셋이. 그렇기 때문에 빨래 데모를 리얼 환경에서 빨래 데모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니플레이션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면 매니플레이션 중에서도 무슨 뭐 서랍 열기 그런 거 강화학습 아이작 심 강화학습 예제 같은 데 있었던 것 아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니플레이션 중에서도 디포머블 하는 게 안 되는 거네요. 그쵸. 그 인풋이 비전 들어가는 거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음. 매니플레이션도 서랍 열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음. 저 VLA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풋 그 모델의 인풋이 비전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관절의 좌표, 음. 뭐 무게 중심의 높이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잖아요. 아 로코모션에서는 비전을 안 쓰고 안 그냥 쓰죠. 거의 블라인드로 그냥 눈 가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강학습을 하려면 사실은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경험적으로 어 로코모션 모델에는 인풋에 비전이 안 들어오잖아요. 비전이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시뮬레이터 상에서 강화학습을 성공시킨 태스크가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화학습을 써서 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그런 걸 다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델의 인풋이 그렇게 차원이 커지면 비전처럼 그게 이제 잘 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한 그 리워드를 주는 것도 어렵죠. 리워드 주는 게 쉬워야 되는데 뭐 로코모션이라고 하면 자빠지지 않음 이런 걸 리워드를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리워드를 주는 게 되게 힘들어서 사실 여기서도 매니플레이션에서도 이 리워드를 주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좀 빠르게 가라."라는 어떤 약간 함수로 디파인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집어서 저기 안에 넣어라." 그 꼴은 줄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리워드로 만들기가 좀 힘들었던 거지. 중간중간 왜냐면 되게 뭐 스파스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멀죠. 그러니까 지연이 발생하죠. 리워드를 주기 위한 지연이. 왜냐면 자빠지는 거 로코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빠지려 그러면 무게 중심이 내려가니까 바로바로 그 순간에 그 리워드가 점수를 매기기가 쉽잖아요. 커피 내리는 거? 커피 내리는 거는 이제 뭐 물건을 뭐 막 집어야 되는데 좀 불안하게 집어도 집은 거고 어떻게 집어야 잘 집은 건지 이렇게 또 매기기도 어렵고 시스템에서 정의해 주기도 어렵고 심지어 모델 입장에서 보면 내 시각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시각으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 리캡에서 특이했던 게 밸류 모델을 따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밸류 모델로 그 사람의 텔레오보다 더 빠르게 롤아웃할 수 있는 그런 폴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사람의 텔레오보다 더 잘하는 그런 태스크들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0.6은 사실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재료였던 거지. 왜냐면 그 태스크를 수행하면은 그 수행한 것도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0.6을 빌드업으로 그다음에 만든 게 0.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있던 제너럴리스트 모델 0.5를 가지고 아래를 돌려서 더 잘 되는 폴리시를 만들어서 그 더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걸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로 넘겨요. 거기서 다시 학습을 해. 그게 0.7입니다. 결국에는 0.6은 0.7을 위한 발판? 근데 그 방법론이 되게 중요했던 거. 물론 여기 0.7에서도 그 방법론, RL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더 네. 좋은 폴리시, 더 좋은 롤아웃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학습에 들어가고 네. 이런 식의 지금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그런 데이터 플라이를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0.6에 저것도 있지 않았나요? 인터벤션? 중간에 개입해서 너무 잘 못하면은 가이드 해주는 거. 그래서 원래 그런 인터벤션 데이터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리캡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하다가 잘 못하면 새로 하는 좀 어려운 일 같은 거 피지컬한 거 잘 못하면 골프 처음에 치면 다 잘 못 치잖아요. 코치가 와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좀 되잖아요.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폴리시를 해. 근데 얘가 막 못해. 음. 그럼 사람이 바로 인터벤션 들어가서 그냥 리더 이렇게 다 뺏어와 들어가서 바로 그냥 뺏어와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줘.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들어가서 잘 되겠다. 얼마 전에 저기 보니까 그거 그 거제 야호 보니까 거기도 인터벤션 있거든요.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이제 그 서예를 배우러 가요. 서예를 하는데 서예가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서예 선생님이 위에서 이렇게 붓을 손을 잡아줘 가지고 어. 서예를 하는 거를 음. 선생님이 몸을 뺏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 그럼 이제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학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원래 우리가 폴리시들이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네. 여기서 되다가 근데 여기서 고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강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탐색을 약간 강제하는 거죠. 네. 선생님이 와 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시뮬레이션에서 강화학습의 제약 사항, 뭐 강체가 아닌 디포머블한 거나 뭐 구현이 어렵거나 뭐 비전 컴퓨팅 파워가 모자르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 강화학습이 모든 행동에 대한 최적의 학습법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강화학습이 그냥 유니버셜한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문제가 강체가 아닌 것들, 유연체가 심레디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비전 컴퓨팅 파워? 사실 비전 컴퓨팅 파워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시뮬레이션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요새. 그게 월드 모델이죠. 월드 모델일 수도 있고. 월드 모델로 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약사항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제약사항이 하나 더 필요한데 리워드. 리워드?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리워드 모델이 필요해요. 지금 이 행동이 잘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UFC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뻗어도 팔이 안 닿잖아요. 이 팔이 뻗기 시작한 거는 이미 벌써 글러먹은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좋은 행동이죠. 근데 그거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을 뻗기 시작했는데 어. 이 점수를 다 깎아야 되는 거죠. 이 리워드를 낮게 줘야 되는 거죠. 음. 이런 그 정말 똑똑한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면 다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려면 네. 일단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태스크가 되려고 폴리시를 만들고 싶은 거라서 하는 건데 그 밸류 모델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밸류 모델을 하려면 다시 그 데이터가 필요해.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맞물려가는. 네. 우리 허깅페이스 저 르로보 팀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도 저 영상엔 없는데 그 따로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유니버셜한 리워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우리 좀 관심 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유니버설 해야 될 필요가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궁극적인 방향이고 네. 뭐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유니버셜하지 않은 특정 태스크에 맞는 리워드 모델부터 하나씩 생기겠죠. 근데 뭐 너무 결론부터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아까 말한 클로드, 뭐 오퍼스, 페이블 네.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 리워드 모델이 될 수 있죠. 지금의 정의라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 밸류 펑션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강화학습이 되려면은 그 델타 값을 알아야 되니까 얼마큼 좋아졌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0.5점이고 이걸 하면 0.6점이야. 그러니까 0.1점의 갭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구현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여기 0.7까지가 지금 파이가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한 웍들입니다. 네, 이거는 페이퍼로만 공개가 되어 있죠. 페이퍼. 네. 모델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에 대한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엔트로픽은 로보틱스를 어떻게 바라보냐. 네. 왜냐면 엔트로픽은 이런 액션에 전문화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나 월드 액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에이전틱한 LLM을 만드는 LLM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로봇 태스크들을 어떻게든 했다는 거야.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거를 2주 전에 7월 9일 날 이 블로그 포스팅을 발표를 합니다. 네. 클로드 플레이스 로보틱스. 예전에 엔트로픽이 하긴 했었어요. 클로드 써가지고 로봇 하는 거 했었죠. 뭐냐면 그 유니트리 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올려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클로드를 쓸 수 있는 팀, 쓸 수 없는 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새로 내가 처음 보는 로봇 하드웨어에다가 뭐 랜선인데 뭐 이런 거 꼽아가지고 막 SDK 읽어보고 막 이렇게 막 알고리즘 넣어가지고 돌리게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드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도 후다닥 봐주고 그냥 그 예제 튜토리얼 보고 바로 샘플 코드 만들어주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그 팀들이 엄청나게 구현을 잘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유니트리 4족 그 강아지 모양 로봇을 네. 고였나? 고투였나? 고? 네. 걔를 가지고 뭐 돌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액션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유니트리에 있는 SDK 그 로봇을 조종하는 코드를 클로드를 써서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극단적으로 가면 액션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LLM이 로봇 컨트롤하는 코드를 짜서 돌리고 엄청 빨리 차차차차 근데 하면 잘할 수도 있지 그게 않을까요? 지금 현실 세계입니다. 사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니 애초에 지금 네. 실험을 돌릴 때 방금 그 디플로이 할 때도 그냥 클로드한테 시켜서 배포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아까 애초에 그랬죠. 실험 잡을 던질 때 네. 이제 python.train.py 뭐 아규먼트 이렇게 안 합니다. 네. 해줘. 자, 이 아규먼트 이렇게 넣고 돌려줘. 뭐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거 메뉴 읽고 이거 SK 뭐 이렇게 해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딱 그런 방식으로 이 클로드 플레이스 로보틱스라는 블로그에서 그 폴리시를 만들어요. 폴리시를 코드로 짜서 만든다는 거죠.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 근데 여기선 보시면 딱 도입부가 그래요. 랭귀지 모델이 지식이 로보틱스로도 넘어갈 수 있을까? 뭐 로지컬 스킬스, precise 3D understanding 이런 게 필요한 로보틱스로도 할 수 있을까?에 궁금해서 실제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그 얘기 했잖아요. 오픈 AI 모델이 탈출해서 허깅 페이스를 공격했다. 근데 공격할 때 허깅 페이스에 있는 데이터셋을 얻고 싶어서 이제 네트워크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머노이드를 사가지고 휴머노이드를 컨트롤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침입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거 사이버펑크에서 본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걔 보내면 되는 거지. 그죠. 그죠? 방법을 총 4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봇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컨트롤 하려면은 첫 번째 다이렉트, 네. 두 번째 코드, 세 번째 폴리시 슈퍼비전, 네 번째 트레이닝 슈퍼비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다이렉트가 뭐냐면 진짜로 LLM이 그 액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아, 밸류. 예를 들면 모터 각도. 모터의 각도.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로봇이 막 이쪽 관절은 얼마큼 움직여야 되고를 진짜 출력하는 게 다이렉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코드 이거는 로봇의 컨트롤 코드를 LLM 짜는 거예요. 네. 코드에서 폴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내 핸드폰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리퍼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포던스를 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궤적을 이렇게 가고 네. 하는 코드를 짜는 거예요. 네. 파이썬 코드로. 그래서 이렇게 딱 잡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코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폴리시 슈퍼비전은 자 이미 폴리시가 이미 있어요. 폴리시를 근데 명령을 주는 거지. 이 LLM이 어떤 폴리시를 툴처럼 쓰는 거예요. 콜링. 이미 있는 VLA들을 가져와다가 쓰는 거죠. 뭐 콜하는 거죠. VLA나 어떤 VLA도 폴리시잖아요. 이미 네. 로봇 모델 폴리시를 이 LLM이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뭐 롱 호라이즌 태스크 같은 것들을 뭐 플래닝을 LLM이 해서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을 폴리시 슈퍼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트레이닝 슈퍼비전이 이 LLM이 이 알고리즘을 짜게 하는 거예요. 학습 알고리즘을요? 학습 알고리즘을. 특히 강화학습 같은 걸로. 그러니까 강화학습으로 이제 강화학습 뭐 인바이러먼트 뭐 알고리즘 짜게 해서 트레이닝을 돌리게 한 다음에 그 폴리시로 하는 게 이 트레이닝 슈퍼비전이에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로봇을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들이 뭐 클래식 컨트롤, 로코모션, 매니플레이션이 있는데 오늘은 매니플레이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션에는 이 다이렉트랑 폴리시 슈퍼비전만 하긴 했어요. 오늘은 요 매니플레이션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매니플레이션은 뭐 코드로 짜서 하기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트레이닝을 만들어서 하기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결국 진짜 다이렉트를 하는 거잖아. 아니 이게 되나? 진짜로 오퍼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태스크가 이 리베로라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비전 정보랑 로봇의 관절값만 주고 그다음 모터의 관절값을 출력하게 한 거죠. 아니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저 화면을 보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몇 번째 관절 각도 어떻게 몇 도 돌려. 그러면 이제 좀 움직이는 거 제가 볼 거잖아요. 더 가면 되겠네. 몇 번째 모터 관절 어떻게 돌려. 이걸 제가 그 말로 예를 들면 대화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제 뇌가 이제 클로드로 대체되는 거니까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이런 거지. 안될건 내가 없지. 얘를 잡기 위해서 나의 그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적인 과정은 알겠는데 이 미시적으로
어떤 각도로 저걸 돌려야 되냐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로봇과 어느 모터가 돌아갔을 때 대충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음.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정교한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 어쨌든 이걸로 하면은 음. 사실 성능이 몇 프로 나와요? 5%다. 5%면 잘하는 건가요? 미라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VLA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대충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거 리베로란 태스크는 사실 그 우리가 아는 비주얼 랭귀지 액션들은 거의 막 95% 그냥 넘어가요. 오케이. 되게 이미 잘 풀린 케이스고 네. 사실은 리베로란 데이터에 조금 오버피팅을 많이 시키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게 테스트셋에서 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LLM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 파인 튜닝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베로라는 태스크에는 이런 관찰값을 출력하도록 해라는 어떤 학습을 하지도 않고도 5%만큼 성공을 했다.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 리베로라는 태스크가 뭐냐면 아까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이런 객체를 주워서 특정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픽앤플레이스 태스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도달을 해야 석세스 레이트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해야 되는 게 일단 얘를 잡기. 여기다가 손에 갖다 댄 다음에 네. 잡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다 한 게 5%. 그런데 좀 더 분절을 해서 일단 손만 갖다 대기라도 해. 네, 서브골. 그게 터치고 잡았어. 그게 그래스프예요. 그러면은 잡기라도 그러니까 터치까지 가는 게 그래도 60%에서 40%까지 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까지 갖다 놓는 거는 미소스가 더 잘했다. 근데 이게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비전 정보를 쫙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 얘가 팔을 어떻게 움직여 왔고 어떤 값으로 출력을 해 왔고 네. 이 히스토리를 다 보거든요. 네, 컨텍스트에다가 다 나오니까 요즘 컨텍스트는 기니까. 약간 그죠?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아까 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 보죠. 지금만 보죠. 음. 그전에 뭐 observation 같은 걸 잘 안 봐요. 근데 여기서는 LLM은 그 클로드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구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비전 observation 다 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미소스가 약간 트라이얼 앤 에러를 잘 잡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5%는 했다. 5% 확률로 된 거다. 맨 처음에 보여줬던 트위터요? 예, 맨 처음에 네, 보여준 이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모다. 엄청 많이 해서 한 번 딱 된 거일 것이다 아마도. 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데모는 뭐 원래 다 체리픽이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사실 액션에 잘 되는 거를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네.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인 거고. 음. 그래서 그다음에 한 게 폴리시 에서 툴 느낌으로 폴리시 슈퍼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VLA를 툴 콜링을 한 실험을 합니다. VLA 플러스 LLM. 여기서는 근데 몰모 액트를 썼어요. 이 네. VLA로. 근데 VLA가 사실 이미 86% 성능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쓰도록 한 LLM 구조. 그러니까 LLM은 여기 오프스 4부터 뭐 코엔 3.6까지인데 사실 VLA 쓰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 LLM VL을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몰모 액트 끝 하면은 그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능이 더 떨어졌어요? LLM이. 그러니까 이 LLM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VLA를 쓰긴 쓰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걸 못하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VLA를 컨트롤하게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뭘 하려고 해가지고 그쵸. 더 했구나. 이게 갑자기 저게 떠오르네요.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그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VLA가 이미 엄청 잘하는 상황인데 네. LLM이 괜히 겐세이를 막 넣은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액션값 이렇게 비전 정보 이렇게 보니까 그 액션값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겐세이를 넣으니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오프스 4.6이 성능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뭘 해봤냐면은 이 팔로우 레이트라는 걸 측정을 해봤어. 팔로우 레이트. 이건 또 뭐죠? 이게 뭐냐면 이 VLA 액션 값을 LLM이 얼마큼 신뢰하고 억셉을 하게 그냥 해주냐. 그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오프스 4.6 성능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제 오프스 4.6이 VLA가 맞을 것이다라고 다 억셉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VLA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똑똑한 미소스 같은 경우에는 뭘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믿지 못해서 더 잘 못했다. 그렇죠. 미소스가 이제 에고가 높아가지고 VLA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해봐야겠다. 이러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이 태스크에서 성능이 낮은 거죠. 그럼 사실 이 태스크 벤치마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쓰면 더 좋으니까. 그냥 쓰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벨 태스크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VLA가
못하는 거. 못하는 태스크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VLA가 학습된 범위가 있고 네. 그 범위가 아닌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제로샷으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 상황을 준 거예요. 그냥 VLA 그냥 가져다 썼을 때는 잘 못하는, 음. 그런데 이제 VLA를 어떻게든 쓰면 뭐 시너지를 내서 LLM이 어떻게 뭐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태스크를 줬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모액트 VLA가 성능이 빵프로였던 거예요. 근데 몰모액트를 이제 그래서 이 LLM 보고 컨트롤하게 했을 때 네. 빵프로였던 성능이 네. 42% 30%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 돼서 딱 거기에 오버핏된 태스크 말고 네. 그냥 VLA가 지금은 빵프로인 잘 못하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VLA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음. 액션을 뭔가 하려는 그런 모델이 무언가 이해도가 있을 테니까 LLM이 그거를 잘 써 가지고 그쵸. 저만큼이나 올렸다. 그러니까 원래 괜찮은데요? LLM만 있으면 한 5% 밖에 안 나온 성능인데 음. 어쨌든 액션을 잘 만들어내는 VLA를 툴로 썼을 때 네. 그리고 이 LLM이 거기서 오케스트레이션 했을 때 그래도 30% 40%까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제로샷으로. 많이 어디선가 쓸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뭔가 연구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런 LLM들이 이제 VLA를 이제 폴리시를 툴처럼 쓰는 연구들이 요새 있겠죠, 당연히. 네네. 당연히 시도해 볼 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인 튜닝 안 된 거에 적용시킬 때 LLM을 붙여서 적용시키면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걸 하고 있다 아무튼. 엔트로픽도 이런 거를 해서 음. 뭐 공개까지 하고. 아 이거는 그다음에 뭐냐면 아까 제가 그 LLM한테 모든 컨텍스트를 다 준다 했잖아요. 비전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앞에 인풋들, 앞에 근데 인아웃들. 그게 그래서 5% 정도 성능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개 하고 가장 최근에 12개 그 히스토리만 줬을 때 성능이 뭐 5% 비슷비슷하죠. 뭐 좀 더 다르게 라스트 6만 줬을 때 뭐 또 5%. 그러니까 사실 풀 컨텍스트가 그렇게 막 엄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 또이또이하다. 오히려 미소스 말고 음. 다른 친구들은 음. 풀 컨텍스트가 아니구나. 풀 컨텍스트가 더 좋구나. 다른 친구들은. 미소스는 뭐 또이또이하지만 이게 약간 뭐 VLA가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죠. 뭐 네네. 가장 최근 것만 보고도 풀 컨텍스트 다 볼 필요 없다. 미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런 실험들을 해보더라고요. 뭐 이런 뭐 다른 비전 도메인으로도 해보고 많은데 그런 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엔트로픽의 로보틱스는 일단 이런 식으로 네. 연구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VLA를 툴로 쓰면서 네. 새로운 액션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로봇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론일 수도 있다라고 블로그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까 말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파이 0.6처럼 네. 더 좋은 폴리시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다시 프리트레인 데이터로 들어가서 성능이 올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는 측면으로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데이터를 만드는 측면으로서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리얼 월드에서도 할 수 있죠. 리얼 월드에서 저렇게 실패가 많은 거를 데이터 공급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이걸 되고. 좀 더 잘했을 때죠. 나중에. 왜냐면 아까 월모액트가 있었고 음. 월모액트로 원래 아예 못하는 태스크를 음. LLM을 껴서 음. 태스크를 했더니 음. 성공을 좀 했으니까 성공한 것만 모아가지고 파인 튜닝 시키면 잘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가가지고 음. 텔레오퍼레이션을 하든 뭐 음. 이런 걸 해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도 LLM만 가지고 그냥 자동 사냥 시켜가지고 데이터 모아서 파인 튜닝 할 수 있다. 괜찮은데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엔트로픽 얘기고 엔트로픽은 우리 모델을 데이터 생성기로 쓸 수 있고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조작원 자리, 저게 이제 텔레오퍼레이터죠. 텔레오퍼레이터를 LLM, 그러니까 사람을 LLM으로 바꿔가지고 데이터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파이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디플로이해서 그걸로 이제 롤아웃을 뽑아내서 그걸 또 다시 데이터로 환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모델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결이죠. 근데 이걸 이 케이커 이분이 최근에 샤오준 팟캐스트라고 해서 그 네. 중국 팟캐스트거든요. 네,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개쩌는 팟캐스트 하나 있죠. 네, 개쩌는 중국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들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 샤오준 팟캐스트는 참고로 막 사이닝 시에가 7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재밌는 게 샤오준 그분이
기자 출신이더라고. 텐센트 그 에디토리얼 뭐 그쪽 그 C레벨일걸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팟캐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것 때문에 진짜 중국어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아예 오바예요. 진짜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님 중국어 좀 하시잖아요. 저기서 찌치는 이거밖에 몰라요. 기계인. 테이커는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연구원이시죠? 네,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파이 0부터 강학습 그 파이 0.6 뭐 모든 거에 페이퍼에 이름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 연구원. 거의 핵심. 파이 제로, 0.5, 0.6 스타, 그리고 최근에 파이 0.7, 그리고 RLT라는 RL 토큰 논문도 있거든요. 네. 거기 다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줘요. 파이의 뭐 문화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파이의 규모 도대체 몇 명이지? 저는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 뭐 예를 들면 그냥 컨트랙트로 알바처럼 와서 오는 텔레오퍼레이터 빼고일 거잖아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기 체감으로 한 7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진 않나 봐. 아니 CO2 감지기가 있대.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진짜 졸립니다. 그 뭐 좁은 회의실에 많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진짜예요? CO2가 많아서 졸린 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뭐야? 좀 경험을 했어요. 님 체감이잖아요, 저희 그거. 이사하기 전에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사를 안 했대. 어디 건물 어딘지 알거든요. 뭐 어딘지 아는 뭔 뜻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뭐 주소? 샌프란시스코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많은 이제 로봇 회사들이 사실 막 저기 베이 저기 딴 데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샌프란에 있더라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저기 샌프란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피지컬 인텔리전스도 샌프란에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르게이 레빈이 버클리에 있고 그쵸. 버클리가 여기 위에 있던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첼시 핀이 스탠포드. 스탠포드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거든요. 그럼 샌프란이 가운데 있는 것 같네? 창업자들이 이제 가장 핵심 인물들인 코파운더들이자 그 연구진 교수분들이 버클리랑 스탠포드 교수라서 이제 겸직을 하니까 그걸 고려한 위치일 것이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사를 못 간 이유가 시간이 일단 없고 바쁘죠. 11 빌리언인데 바빠야지. 뭐 로봇, 전력, 네트워크 이거 다 맞추는 공간 찾는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못 간다고 합니다. 재밌었던 게 독서회가 있대요.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중국말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리딩 클럽, 세미나? 랩 세미나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올림픽스라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게 꽤 재밌어요. 올림픽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봇 올림픽스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 모라벡스 패러독스 앤 더 로봇 올림픽스 이걸 한 적 있거든요. 이거 저희 다룬 적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유튜브에서. 여기서 그 어떤 블로거가 이건 절대 휴머노이드로 풀 수 없어라는 태스크들을 막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동메달, 이렇게 하면 은메달, 이렇게 하면 금메달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이걸 독서에 통해서 네. 아 이거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브레인스토밍 한 거죠. 저 저거 보고 감탄했잖아요. 귤 까는 거. 귤 까는 거 진짜 미쳤다. 이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네. 그리퍼다 보니까 사람이랑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르게 하는 방식을 엄청 고민한 거예요. 이 올림픽스 이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이 문 여는 것도 그냥 문 잡고 내려서 그냥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네. 팔로 그냥 휙 해가지고 네 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저렇게 하려면 저런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도 그런 게 저의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가 짐을 잔뜩 들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팔꿈치로 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발로 그냥 휙 차고 가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특이한 움직임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찾았나 보죠. 그쵸. 이런 거를 이 독서회라는 뭐 이게 주에 한 번 하는지 주에 두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0. 스타 0.6 이런 것도 이 독서에서 먼저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근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기존 연구가 어때어 왔는지 막 되게 오픈 디스커션, 오픈 디베이트를 진행을 하고 이 서로의 어떤 그 패션, 열정을 얼라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거겠죠. 뭐 나는 이제 이런 연구하고 있고 쟤는 저런 연구하고 있는데 음. 그냥 이런 세미나 통해서 "아 우리 이런 거 해 보자." 아이디에이션 내고 "아 그럼 나는 이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거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걸 한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뒤에 딴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실 쟁쟁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카롤 하스만 이분도 제가 알기로 딥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르게이 레빈, 첼시 핀 막 엄청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저 두 분이 일단 학계에서 유명한 분들이죠. 엄청 유명하신 유튜브에도 분들이죠. 많이 나오시고. 여기서 캐롤은 CEO로서 이제 이 연구가 가속화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연구가 잘 돌아가려면 뭐 로봇이 막 빨리빨리 와야 되고 뭐 GPU 플래닝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뭐 연구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인상 깊었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 되게 액티브하게 데이터 수집을 막 총괄을 한다거나 제가 듣기로 여기 피지컬 인텔리전스 출근을 엄청 많이 한대요. 학교의 교수님이시지만 학교에서 더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도 학생들이 네. 교수를 보기가 힘들다. 그럼 같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0.7 나왔을 때도 첼시 핀이 컴포지셔널 제너라이제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밀었거든요. 아 좀 이따 예제가 나올 텐데 이따 얘기하시죠. 아이씨. 오케이.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파이고 음. 이 케이커의 음. 입장에서도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은 애초부터 휴머노이드 반휴머노이드파였어요. 입사 조건이 휴머노이드 거부. 어. 오. 내가 여기 입사할 거면 여기는 휴머노이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완전 실행파인 거지. 실용적. 저도 이제 휴머노이드 거부파죠. 휴머노이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말보다 더 효율적인 기계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말이나 말 같은 뭐 마차 같은 구조에 맞게 이제 도로를 깐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구조에 맞게 도로를 깔았잖아요. 아스팔트를 막 깔고 그런 것처럼 더 유용한 형태면 그 유용한 형태에 맞게 네. 이 주변이 디자인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맞냐? 더 효율적인 로봇 폼팩터, 로봇 모델 구조가 있으면 그쪽으로 주변이 설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길이라는 게 딱 어. 길이 그 예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걷든 말이 걷든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고도 차이. 그래서 길이 옛날 길은 다 꼬불꼬불합니다. 등고선을 따라서 길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차가 생겼어요. 근데 길이 꼬불꼬불하면 마차가 빨리 못 달립니다. 쓰러지니까. 마차를 위한 길이 만들어진 최초의 길이 샹젤리제 거리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예요? 파리. 파리에 있는 큰 대로거든요. 직선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마차가 쌩쌩 달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퀴가 생겨서 바퀴를 위한 인프라, 길이 그 바퀴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제 생각, 케이커의 생각.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 길처럼 집이나 이런 것들이 저런 로봇에 맞게 바뀌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또 반대 의견이 당연히 휴머노이드가 맞다. 범용성을 생각해서 이런 의견이 당연히 일리가 있고 사실 정답은 모르는 거죠. 정답은 모르죠. 또 모르는 게 두 네. 번째로 아직은 리서치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업화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 이건 짧게 얘기하자면 코베리언트라고 이제 좀 사실 더 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있어요. 피터 아빌. 세르게이의 지도교수 피터 아빌 회사인데 네. 여기서는 너무 과도하게 조기 상업화를 목표로 했다가 일반화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가 상업화를 하겠다고 내로한 태스크만 잡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물류 창고로 깊게 빠져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것처럼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그거 자체가 데이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클로드를 텔레오퍼레이터 대신에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사람을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모으는 데 있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엄청 비싼 일이니까 사람이 무언가 관여를 안 해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하드웨어가 바틀렉이지 않냐 뭐 이러는데 뭐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 관리가 더 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더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플라이휠이 만들어지면은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케이커의 생각이라는 거죠. 케이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 아까 RL 토큰이라든지 파이스타 0.6에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스타의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다시 모델 안으로 돌린다. 아까 뭐 0.7 느낌의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게 스타예요? 뭘로? 이건 저희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음. 번역본을 보고 해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네.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중국어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오케이.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중국 팟캐스트다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본 건데 이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중국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이 공급망이 그죠. 다 중국 위주로 이미 휴머노이드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든 로봇이든 그러니까 작년에 휴머노이드가 마라톤 완주를 많이 못했거든요. 올해 40개인가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고장나 그럼 무조건 1시간 안에 부품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보니까 뭐 격투기 전쟁도 하더만요. 휴머노이드끼리 그쵸. 격투기 하는 거. 아주 그냥 뭐 난리 났어. 실제로 파이의 그 하드웨어들이 거의 다 중국 거예요. 그 얌 로봇 얌이라든지 네. 그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중국 거고. 그 갤럭시아 거도 이건 몰랐는데 프랑카가 중국에 인수가 됐나 보네요. 그래요? 프랑카가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을 때가 있어가지고 네. 테슬라는요? 옵티머스 부품들도 다 중국에서 와요?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뭐 밝혀줘야 알 것 같긴 한데 일론 제가 머스크가 그런 알기로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특히 손 어, 하드웨어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거의 무조건 중국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중국을 써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회사들도 사실 부품들이 다 중국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회사 뭐 말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미국 회사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엑스라든지 뭐 어, 피규어라든지 네, 썬데이라든지 다이나라든지 네. 결국은 다 중국 거를 쓸 거다. 하드웨어는 그래서 결국은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케이커가 클로드를 엄청 좋아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엔트로피로 시작했잖아요. 엔트로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도 클로드를 엄청 쓰더라고요. 이 케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사 과정을 할 때 동랑이라고 하는데 동랑이 외톨이 늑대 그냥 혼자 솔풀을 해왔대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이 굉장히 버티컬한 도메인에서는 진짜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 AI도 해야 돼, 로봇 컨트롤도 해야 돼, 네, 하드웨어도 해야 돼. 이뮬레이션도 해야 돼. 결국은 그래서 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대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가 생겨서 너무 좋다. 그거네. 이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클로드한테. 아니, 상당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랑 저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 같네요. 근데 또 물어보는 게 저 사람한테 시간 뺏는 걸 수도 있고 내 그렇죠. 시간도 아끼려면 뭐 일단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클로드 코드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독서회 리딩 클럽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 누가 제일 잘 쓰냐 배틀을 뜬 거죠. 그래서 클로드 에이전트 나오니까 누가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잘 쓰냐 강의를 해라. 그리고 이걸 베끼자. 이런 식으로 돌아갔대요. 독서회에서 클로드 잘 쓰기 대회. 근데 본인은 딴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놓쳤는데 음. 나중에 보고 워크플로우를 다 갈아엎었던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예전 동료들, 음. 전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저 보고 대화하는데 대화 그 사고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다르긴 하죠. JB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땐 똑같았어요. 우리가 같이 일할 때는. 저 이제 전문연 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어가지고 선배들이 그냥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거든요.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AI를 도입하는 거나 이런 게 뭐 저보다는 한 반발자국 정도? 뭐 당연히 대중의 시선에서는 엄청 빠른 편이지만 사고 방식도 다르다 생각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좀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는 뭐 에이전트를 돌린다?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요새 진짜 에이전트를 굴린다 돌린다라는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고 뭔가 그걸 코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조사 이거 예를 들면 지금 띄워놓는 자료 화면이라던가 뭐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유튜브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를 다 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뭐 코딩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일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약간 인생관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 아키텍처 관이요? 저희도 어.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의 등장으로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전 랭귀지 액션이 최종 아키텍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쵸. 요즘 VLA가 답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이 아까 실용파다 보니까 네. 사실 랭귀지가 뭐가 중요하냐. 네. 그냥 눈으로 보고 액션 바로 하면 되지. 그쵸. 이런 그냥 거죠. 지금 태스크 그냥 지금 눈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 랭귀지라는 게 사실 좀 베이그하거든요. 뭐 그냥 "우리 집 부엌 치워줘."라고 네. 하면은 치우긴 하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치울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네. 베이크하다는 게 이제 좀 명확하지 않다. 그쵸. 이 네. 프롬프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 네. "부엌 좀 치워줘."가 이제 베이그한 거고 그럼 엄청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클리어하다고 하면은 부엌을 치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관절 각도를 어떻게 꺾어 가지고 저기서 뭐를 잡아 가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좀 더 그 정도 로우 레벨보다는 네.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 쓰레기는 줬다 버리고 분리수거는 저렇게 하다가 하고 뭐 이런 네. 디테일들 있잖아요. 네. 부엌 좀 치우라 하면 알잘딱 해야 되는데 알잘딱 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일을 잘 돌아가게 하려고 또 막 세세하게 다 가르치기는 귀찮잖아요. 근데 이 클로드 에이전트들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령 개떡같이 말을 해도 요새 에이전트들이 이 컨텍스트가 충분하고 풍부하면은 자기가 막 계획 짜고 검색하고 어떻게든 일을 부러뜨려서 해결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L이 더 많은 컨텍스트를 주는 용도로 L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부엌 좀 치워줘."라고 하면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 뭐 설거지하고 뭐 안에다 어떻게 넣고 이런 건 LLM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컨텍스트들이 뇌에 다 있으면 저렇게 일을 시켜도 액션이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아까 디자인 철학 얘기했을 때처럼 그 디자인 철학의 뭔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엌 청소가 뭔지에 대해서 뭐 녹음을 해서 막 말로 주절주절 한 다음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거나 그 정도의 컨텍스트로서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LLM이라는 게 랭귀지로만 세상을 배웠는데 세상을 생각보다 잘 알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심리 상담 같은 걸 LLM이랑 해 보면은 꽤 잘 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색깔이 무슨 색은 무슨 색이랑 어울리나 옷 같은 거 매칭시켜 달라고 해도 얘가 뭐 좀 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뭘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랭귀지라는 거 자체가 어떤 우리의 세상을 앱스트랙트하게 바꿔 놓은 버전이고 예를 들면 뭐 3D 세상을 2D 세상으로 바꾸고 2D 세상을 더 랭귀지로 바꾼 것처럼 그냥 그것만 배우는 것 자체도 이제 되게 압축이 된 거니까 그걸 배워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텍스트만 배워도. 요새 프리블루 원 브라운 채널에 나오고 있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3 블루 1 브라운? 그게 compression is intellige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잘 하는 게 곧 지능이다. 그러니까 랭귀지가 세상의 압축인 거죠. 좋은 랭귀지는 이제 좋은 지능을 나타낼 수 있다. 액션도 랭귀지로 배운 것들로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LLM이 왜 잘 되냐라고 하면은 사람의 그 생각을 되게 구조적으로 표현한 시퀀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전에도 월드 모델, 비디오 모델 그냥 넥스트 프레임 프리딕션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이 프레임에 있는 픽셀 정보가 굉장히 러하잖아요. 여기서 이건 사람이 뭘 하고 있음. 이게 그냥 RGB 픽셀로만 나와 있는 건데 근데 랭귀지는 이미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언어라는 이미 의미론적으로 구조화가 된 패턴이니까 네, 그게 컴프레션 된 거죠. 이미 막 뭐의 파라미터에 다 녹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파이가 원하는 방향, 첼시 핀이 원하는 방향은 거기서 이 로보틱스 폴리시들이 컴포지셔널 제너라이제이션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모델이 이런 인바디먼트 A에서만 빨래 접는 걸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인바디먼트 B는 뭐 다른 태스크를 학습을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인바디먼트가 저 태스크를 해볼 수 있고
이 인바디먼트가 저 태스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상 컨버셔널하게 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게 음. 되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충분한 컨텍스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딱 지금 그 방식이 0.7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 0.7 같은 경우에는 성공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메타데이터를 다 때려는 거를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로 써요. 메타데이터를 때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봇 폴리시 그 데이터는 그냥 observation과 액션 청구의 페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돼라는 어떤 액션 페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액션 페어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ES. 그 순간순간 지금 커피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observation과 그럼 이제 중간 과정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게 나중에 성공을 했나? 아니면 뭐 실패를 했더라도 뭘 그치. 떨궜나? 데이 아니면 어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뭘 못했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게 학습한다는 거죠. 메타데이터로 텔레오퍼레이션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속도가 얼마나 빨리 했다는지 이게 AI 그 롤아웃인지 뭐 네. 사람이 했다는지 뭐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다 때려 넣고 학습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석세스, 페일리어도 배울 수 있고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를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속도가 빠르고 퀄리티가 좋고 석세스를 컨디션으로 줘서 돌리는 뭐 이런 구조거든요. 어쨌든 그 컨텍스트를 풍부히 주는 위주로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컨텍스트를 풍분히 주면 실패 데이터도 가치가 있겠네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실패도 왜 실패했는지 어디까지는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되게 LLM스러운 접근이긴 하네요. 맞아요. 저는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제일 기대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쪽에서는. 저는 네. 엔트로픽이랑 네.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이런 확고한 본인들의 어떤 내러티브 철학이 있고 그걸로 쭉쭉 밀고 가는 게 네. 제가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대장님이라 했더니 되게 반대했잖아요. 저 언제 반대했어요? 반대했잖아요. 뭐 언제 일단 반대? 휴머노이드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연구 철학 그게 명료하니까. 방향성이 뚜렷하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많잖아요. 뭐가 정답일지 사실 모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신념 같은 게 명확한 게 저는 좋고 애초에 자기들이 뭘 하는지 너무 투명하게 잘 보여주잖아. 아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근데 모델 웨이트는 이제 갑자기 공개를 안 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울리는 회사 같아요, 둘이. 엔트로픽이랑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그럼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지분을 오픈AI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픈AI는 안 어울려요? 여기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떤 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점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지금의 오픈 AI는 무슨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랑 다리오 아모데이의 그 스탠스가 이제 저는 많이 명확한 거거든요. 오픈 AI는 처음에 완전 극 프론티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막 정부와 타협도 하고 사실 조금 색깔이 많이 없어진 느낌? 확고한 색깔? 굉장히 이제 철저히 비즈니스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엔솔픽은 모르겠어. 그게 딱 약간 고집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사인도 안 했댔잖아요. 그 기질? 꼰조? 곤조? 그런 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하네요. 휴머노이드 안 하고 우린 이걸로만 할 거고 텔레오퍼레이션 열심히 할 거고 뭐 연구도 이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그게 딱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님도 뭐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이런 느낌. 그게 좀 다르지.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할 두 거 더 있어요? 회사가 좀 완전 정반대의 방향에서 이제 로보틱스를 접근하는데 하나는 액션부터 잘 만들어서 범용적인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완전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범용적인 지능을 만들고 거기다가 손발을 달아가지고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일단 최소한 2년 전에 1년 전에 이때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었던 회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드웨어를 안 하지만 모델만 봤을 때는 선구자 포지션에서. 자 그럼 이제 댓글 읽어볼까요? 일단 이 로봇 내용이랑 관련했던 거부터 네이버 1784 건물은 로봇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는데 거기 안에서 그 배달 로봇 층수 다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턱을 다 없앴나요 그러면? 커피 배달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바퀴와 길처럼 폰 노이만은 더 컴퓨터 앤드 브레인에서 뇌는 언어로 이해하지 않는다.
언어를 입구로 사용한다. 세계를 이해하는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라는 게 랭귀지 얘기 나와 가지고 좀만 더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 보자면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 중에 이제 랭귀지의 어떤 형태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죠. 리즈닝 토큰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어쨌든 명시적으로 있는데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른 동물들에도 있나 그런 게? 쓰지만 못해서 그렇지 있으려나? 로봇만 사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실내 위치 인식을 위해 천장에 QR이 덕지덕지. 전용 5G망도 있는데 깔긴 했는데 사용 중인지는 미지수. 로봇만 사용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군요. 로봇이 버튼을 못 누르니까 배달 로봇이. 그럼 약간 버튼 누르기도 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킥 눌러?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셴젠 갔을 때 로봇이 다 엘베 타잖아요. 네, 버튼 물리적으로 누르진 않고 거기도 텔레파시로 누르더라고요. 텔레파시로? 네, 시스템 연동돼가지고 어. 텔레파시로 눌러요. 근데 진짜 셴젠은 진짜 다르다 생각한 게 아니 로봇이 사람을 안 비켜줘요. 저보다 늦게 탔거든요. 사고방식이 다르다. 저보다 늦게 탔거든요, 로봇이. 어. 근데 로봇이 제 입구를 막고 있어요. 제가 먼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갖고 캐리어를 끌고 못 내려가지고 캐리어를 제가 이렇게 계단 들듯이 들려가지고 내렸어요. 그냥 안 비켜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로봇 퍼스트 도시인 거죠. 휴먼보다 로봇이 퍼스트인 도시인가? 셴젠?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거 이거 미국 회사들의 오픈 모델 지지 선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냥 쇼인 거 같은데 예전에 GPT 나올 때 개발 멈추라고 성명 냈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아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뭐였죠? 우리 그런 거 서명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스카이넷 발현하면 이제 네. 그거 서명한 사람들 다 찾아간다고 해요. 오픈 모델 지지 선언. 오픈 모델을 지지하면 좋은 건가?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도들 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모든 회사가 다 하긴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뭐 네. 프론티어 모델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하기 쉽겠어요? 근데 뭐 일단 소비자로서 그다음에 인간 사회에서는 좋은 일인가 하면은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이 중요한가요? 뭐 아까 말한 뭐 환경 같은 거 다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진짜 그 오픈 모델 서명한다고 뭐 바뀌나? 이제 서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서명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서명이 어쨌든 시작이긴 하겠죠. 일단 그게 있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니까. 언어는 인간 모든 것의 표상이자 표현 공간 그 자체 아닐까요? 저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 Compressionist Intelligence 그거랑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언어가 어쨌든 가장 컴프레션이 똑똑하게 잘 되어 있는 인간들의 어떤 사고 도구이자 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거죠. 표현 공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코리안이냐 잉글리시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언어가 그 언어 사용자들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뭐가 많아서 시제가 많아서 뭐 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같은 게 담겨 있다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 되게 많다고 해요. 아, 네네. 그냥 블루 아니고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네. 뭐 새파란, 네, 푸르댕댕. 푸르댕댕 있고. 그래서 색깔 디자인을 잘하나? 그래서 단청이 예쁜가? 개인적으로 피지컬 인텔리전스 논문을 볼 때마다 오 싶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네요. 다른 것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 이리저리 짬뽕하는 느낌인데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는 느낌. 허깅 페이스 사건 GPT가 원 샌드박스에서 지 혼자 나간 거면 좀 이상함. 그건 샌드박스가 아니잖아요. 의도된 거 아닌가. 일단 오픈 AI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뚫은 거죠. 네, 격리시키려고 했으나 뚫린 거죠. 네,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L, 랭귀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숙련공이나 의사선생님이나 암묵지를 L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암묵지도 언어로 사고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암묵지가 어렵죠. 암묵지가 결국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암묵지를 랭귀지로 뽑아낼 수 있으면 암묵지가 아닌 건가? 그래서 암묵지를 뽑아내려면 그냥 AI를 계속 써서
그냥 AI가 내 암묵질을 비간접적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네. 그냥 이제 내 토큰을 막 쏟아부어서 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팟캐스트 대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했을 때 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바로 설명 못 하니까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게 하고 나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 근데 그 나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 그 델타가 저는 그게 암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터레이티브한 구조. 그래서 좋은 디자인 이렇게 음. 해를 정말 자세하게 탁 써요. 색깔은 뭐 코드 값도 다 주고 어디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고 이걸 다 써요. 그렇게 해서 주면 디자인이 탁 나오겠죠. 그게 이제 암묵지를 글로 뽑아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글로 표현을 못 하지만 이 디자인 시안들을 타다닥 보고 고르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주관식이었던 문제를 객관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낮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암묵지를 랭귀지를 뽑아내기는 어렵지만 이 객관식을 계속 풀면서 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집도 암묵지의 영역이거든요. 영상이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걸 편집본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편집하는 게 좋은 편집인가? 이게 없어요, 매뉴얼이. 없죠. 다 제가 다르죠. 편집을 해요. LLM한테 그걸 줍니다. 자, 난 이렇게 편집했어. 편집해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돌려요. 그러다 보면은 편집을 저랑 비슷하게 하겠죠. 그게 이제 암묵지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글로 쓰지 못했던 암묵지가 글로 쫙 나와요. 그럼 그걸 읽어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없네. 암묵지 뽑아내는 과정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면 가능한 것이고 사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의 노동자들의 암묵지를 뽑아내는 방향으로 워크플레이스를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AI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그걸 지켜내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암묵지가 안 뽑아지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전에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뭐 업무 비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암묵지라는 게 절대로 안 뽑히는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숙련공이 신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언어로만 모든 걸 전달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암묵지를 언어로 뽑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신입 시키게 한 다음에 계속 쿠사를 주면서 그렇죠. 네. 이건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피드백을 그러니까 똑같이 하네. 신입 가르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암묵지가 매뉴얼로 안 뽑혀 나오니까 그냥 이건 이래서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올해 ICML VLA 논문들 혹은 트렌드 리뷰하는 시간은 계획 중에 없으신가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있으세요? 저는 없죠. ICML 요새 VLA 논문들 너무 많고 사실 VLA만 볼 때가 아니고 근데 ICML 논문들 제가 이번에 봤는데 ICML 논문이 6,000편이에요. 제가 뭐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ICML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학회가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뭐 이게 그냥 좀 뭔가 잘못됐어요. 거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회랑 뭐가 다르냐? 너무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이제. 그리고 사실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ICML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다 이거 물어봤거든요. 저도 그거 언제 다 봐요. 그러니까 혹시 논문 하나 추천해 줄 수 있냐? 괜찮은 거 있냐? 그랬는데 무슨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뭔데요? 특히 프론티어 랩 소속이 있는 사람들 일수록 무슨 답이 나왔느냐면은 보지 말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노이즈야. 그냥 보지 마. 니 할 거 해. ICML 페이퍼 같은 거 나도 안 봐. ICML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페이퍼 보러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사이드 이벤트가 훨씬 더 밸류 높은 게 많지.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시대가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엄청 좋은 페이퍼들이 숨어 있겠죠. 있죠. 많죠.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발굴하는 게 그게 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논문들 보는 거는 좀 타율이 좀 낮다고 생각하긴 해요. 타율이 낮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 시간이 다 귀중한 시간 자원이잖아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제가 무슨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뭐 연구자였으면 당연히 열심히 오겠죠. 마무리. 시마이. 오케이. 자꾸 일본어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니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좋은 말 있는데 한국말 쓰세요. 둘 다 좋은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신마이 원래 일본에서 쓰는 말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 일본어 잘 못해요. NES 배웠어요. 일본 뭐 아까 공각기동대 막 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